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했습니다. 이동관 후보자는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의혹의 정점에 있는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특히 알펜시아를 낙찰받은 KH그룹과의 공모 혐의를 밝혀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경찰이 서울 시내 유흥주점과 호텔이 결탁해 성매매를 알선한 의혹을 포착하고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기업형 성매매가 다시 고개를 드는 걸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낮에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를 무차별적으로 휘둘러 한 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조선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지인에게 교도소에 다녀오느라 당분간 보지 못할 것 같다고 하는 등 전부터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조선도 계획 범행이었다고 시인했습니다. 6월 산업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늘어 2달째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하반기에 빠르고 강한 경기 반등을 위해 수출과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고 내수 개선 흐름 회복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강화된 가운데 다음 주까지 심한 더위와 열대야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우려했던 6호 태풍 카누는 5호 태풍에 이어 중국에 상륙할 걸로 보입니다. 더 뉴스 이어갑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강릉의 낮 기온이 무려 37도를 넘어섰습니다. 우려했던 6호 태풍 카누는 중국에 상륙할 걸로 보이지만 태풍 수증기가 영향을 주면서 더위가 점점 더 심해질 걸로 보입니다. 기상재난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폭염경보가 확대하고 또 기온도 많이 올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폭염 경보가 확대 강화했습니다. 일체감 온도가 35도 이상 오르는 지역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 건데요. 특히 오늘 강릉 낮 기온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37.3도를 기록하면서 31년 만에 7월 하순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등 내륙도 35도 안팎까지 치솟으면서 일사병과 열사병 등 온열 질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노약자와 어린이는 한낮에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작업장에서는 주기적으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35도 안팎의 찜통더위와 열대야는 주말을 지나서 다음 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무더위 속에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기습소나기가 자주 내리겠다면서 산간계곡 야영객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6호 태풍 발생했는데 이번 태풍도 중국으로 향할 것 같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6호 태풍 카눈이 오늘 새벽 괌 서쪽 해상에서 발생했습니다. 아직은 약한 태풍으로 위력을 가진 채 북서진다고 했는데요. 다음 주 초 일본 오키나와를 지나서 중반에는 강한 태풍으로 발달한 채 중국 상하이 해상까지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당분간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을 중심으로 너울성 파도가 예상돼 휴가철 해안가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6호 태풍이 중국에 상륙한 이후 다음 주 후반 기압계 상황이 무척 유동적이라며 당분간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했습니다. 이동관 지명자는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복원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의 복원, 그리고 자유롭고 통풍이 잘 되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정보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먼저 총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BBC 인터내셔널이나 일본의 NHK 국제방송 같이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그리고 인정받는 공영방송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거대 유통기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 전부터 아들의 학교폭력 무마 의혹과 이명박 정부 시절 방송장악 논란 등이 제기돼 왔습니다. 여기에 2010년 후보자 부인을 상대로 한 인사청탁 시도 사건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제대로 신고했는지도 인사청문회의 새로운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1년) 하나고 재학 시절 아들이 친구 4명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이듬해 이를 무마하려고 시도했다는 의혹은 이동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입니다. 일주일에 2, 3회꼴로 때리거나 책상에 머리를 300번 부딪히게 했다. 싸워 이긴 사람만 살려준다면서 때렸다는 등의 피해 내용을 학생 2명이 진술서에 썼습니다. 교사들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학교폭력대책위원회조차 열리지 않은 채 이 후보자들은 전학을 갔고 명문대에 진학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입장문에서 1학년 때 이미 사과와 화해가 이루어졌는데도 전학이라는 불이익 처분을 수용했다면서 자신이 하나고 김승유 이사장에게 전화를 한 것도 잘 봐달라는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거치면서 방송 장악을 총지휘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YTN 등 대규모 언론인 해직과 징계 사태, KBS 사장 해임, MBC PD 수첩 제작진 구속 수사 등이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언론 탄압 사례입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시기에 국가정보원의 언론사 내부 사찰 문건을 보고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이 후보자는 그런 문건을 요청하거나 본 적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후보자 부인을 상대로 한 인사청탁 시도 사건도 새로운 쟁점입니다. 이 후보자는 2010년 1월 부인이 지인으로부터 받은 쇼핑백에 2천만 원이 들어있는 것을 다음 날 확인하고서 즉시 돌려줬고 민정수석실에 신고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청탁 당사자가 바로 2달 뒤 주최한 종교 행사에는 청와대 수석과 장관이 참석해서 축사까지 했습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전국 신도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명 전부터 관련 보도가 쏟아진 가운데 후보자의 정책과 도덕성 검증을 위한 어느 때보다 치열한 인사청문회가 예상됩니다. YTN 신호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2012년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과 관련해 당시 하나고 김승유 이사장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이사장은 YTN 취재진과 만나 이 후보자 아들이 시험을 보고 전학을 가게 해달라는 구체적인 부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이 후보자 측은 사실 파악을 위한 통화였다는 입장만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추가 해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이어서 우철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동관 후보자는 2012년 5월 무렵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이 교직원 회의에서 거론되고 이후 전학을 갈 상황에 놓이자 김승유 당시 하나고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복싱을 배워서 어디 가서 지가 괜히 손도 뻗쳐보고 싶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 방에서 애들한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각했습니다. 전 청와대 홍보수석으로서 외압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 후보자는 사실관계를 알아보려 전화한 것이지 무엇을 잘 봐달라는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YTN과 만난 김승유 전 이사장은 그런 사건이 있다는 걸 통화할 때 처음 알았다면서 이런 부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새로 전학 간 데서 시험을 치면 불리하니까 시험은 여기서 치고 가게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다예요. 하나고는 일반고와 교육과정이 달라서 전학을 가자마자 새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내신에서 불리해지니까 전학을 늦춰달라고 학교 이사장에게 요청했다는 얘기입니다. 김 전 이사장은 당시 하나고 교장에게 이 후보자의 부탁을 전했고 학교가 그렇게 해주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니 바로 전학을 갔더라면서
결과적으로 자신이 부탁을 안 들어주게 된 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오히려 교장의 학교에 맡겨달라는 답변에 마음이 언짢기도 했다면서 이 후보자의 요구가 외압으로 느껴지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교장에게 이 후보자의 부탁을 전한 것이 이사장의 학사 개입 아니냐는 질문에는 시험을 치고 전학을 가게 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한 것이 전부라면서 계속 알아보면 그야말로 학사 개입이 되니까 더는 얘기도 안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학기 말까지 학교를 다니게 해달라는 요청을 학교가 수용하지는 않았지만 이 후보자가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 전학 일정에 대한 부탁을 한 것은 맞다는 게 김 전 이사장이 밝힌 당시 상황입니다. 김 전 이사장이 밝힌 통화 내용에 대해 YTN은 여러 차례 확인을 요청했지만 이 후보자 측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어제로 시한을 정해 김 장관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제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불발되자 결국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의혹의 정점에 있는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알펜시아를 낙찰받은 KH그룹과 공모 혐의가 밝혀질지 주목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최문순 전 지사가 계속 조사를 받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검찰에 출석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지금까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 전 지사는 강원도 개발공사가 알펜시아를 매각할 당시 KH그룹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재정난을 겪던 강원도는 지난 2020년 10월 알펜시아 공개 매각을 추진했지만 4차례나 유찰됐습니다. 이후 재작년 6월 5차 입찰에서 KH그룹 산하 특수목적법인인 KH강원개발에 7,115억 원에 매각됐는데요. 당시 최종 입찰에 참여한 두 업체가 모두 KH그룹 산하로 밝혀지면서 입찰 담합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최 전 지사는 KH강원개발 낙찰이 확정되기 전 예상윤 KH그룹 회장 등을 만나 인수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또 KH 측에 친전을 보내서 4차 입찰 당시 최저 입찰 금액을 사전에 알려준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최 전 지사가 당시 도정 총괄자로서 KH그룹이 알펜시아 낙찰자로 선정되도록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 전 지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취재진과 만난 최 전 지사는 검찰은 이를 담합으로 보고 있지만 당시 강원도는 매각을 위해서 노력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부채가 쌓여있던 알펜시아를 팔기 위해서 KH그룹 외에도 120개 기업을 만났다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매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 전 지사에게 강원도 재정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적용할지 검토한 뒤에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경찰이 서울 시내 유흥주점과 호텔이 결탁해 성매매를 알선한 의혹을 포착하고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풀리면서 기업형 성매매가 다시 고개를 드는 걸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유흥주점입니다. 경찰은 이 주점이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최근 업주를 입건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의 눈은 주점이 입점한 호텔로도 향합니다. 주점은 곧바로 연결된 호텔에서 손님이 단속을 피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호텔은 그 대가로 객실료를 받아 챙기는 일종의 공생관계가 성립된 건 아닌지 의심하는 겁니다. 경찰은 주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여 장부와 직원 휴대전화도 확보했습니다. 알선 내역과 성매수자 명단 등 성매매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주점과 호텔의 유착이 실제로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비슷한 시기 경찰은 서울에 있는 또 다른 유흥주점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주점 역시 호텔과 붙어 있어서 서로 한 몸처럼 움직이며 성매매를 알선하고 장소를 제공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업소 규모 등을 고려하면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이들 주점 두 곳이 알선한 성매매가 수천 건에 이를 거라는 추산도 나옵니다. 그러나 주점도 호텔도 성매매는 결코 없었다거나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없고요. 호텔에 문의해보시면 알겠지만 호텔하고 우리는 아예 별개고요. 우리는 새 들어와서 하는 거고.
결과는 전혀 없어요. 저희는 경찰들이 뭐 가지 않은 게 있으니까 경찰이 가서 그거 가져갔으니까 사찰한테 가져다 낼 거 아니에요. 경찰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풀리면서 이런 기업형 성매매가 널리 퍼졌을 것으로 보고 성매매 알선 혐의를 입증하고 규모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호텔과 결탁한 성매매 알선을 의심해 올해 상반기에만 주점 4군데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또 단속 정보를 미리 흘리는 등 뒤를 봐준 공무원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6월 산업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늘어 2달째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제조업 재고는 역대 최대폭으로 떨어졌고 제조업 생산은 5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6월 산업 생산은 관공업과 건설업이 줄었지만 금융보험과 예술, 스포츠, 여가 등 서비스업이 늘면서 전월 대비 0.1% 증가했습니다. 5월에 이어 2달째 증가세입니다.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가 3.6% 증가했지만 5월의 높은 증가세에 대한 기조효과 등의 영향으로 1.1% 줄었습니다. 다만 2분기 기준으로는 1분기보다 3.4% 늘어 5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해 부진에서 점차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조업 재고는 비중이 큰 반도체 출하가 늘면서 전달보다 6.2% 줄어 1975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폭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재고는 수출이 늘면서 12.3% 감소했습니다. 특히 수출이 2달 연속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재고가 6.2%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재고율도 111.4%포인트로 하락하였습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는 승용차 등 내구재 판매가 늘며 1.0% 증가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0.2% 늘며 석 달째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증가폭은 5월의 3.5%보다는 둔화했습니다. 산업 생산과 소비, 설비 투자가 2달째 증가한 것은 2018년 1, 2월 이후 처음입니다. 통계청은 선행지수 등에서 경기가 조금 개선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분기 말이라는 특수 요인도 있어 더 지켜봐야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하반기 빠르고 강한 경기 반등을 위해 수출과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고 내수 개선 흐름 회복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네, 북한이 전승절이라고 주장하는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일 70주년을 맞아서 어젯밤 평양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중국 또 러시아 대표단 등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신형 무인기 등 각종 무기를 선보였는데요. 어제 열병식을 실시간으로 중계하지 않았던 북한이 조금 전부터 조선중앙TV를 통해서 녹화 중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화면을 잠시 보겠습니다. 네, 어제 8시부터 열병식을 진행했는데요. 열병식은 지난 2020년 이후 6번째 열리는 심야 열병식입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입니다. 일단 신형 무인기가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이 신형 무인기는 지금 보시는 대로 공개가 처음 된 거고요. 어제 평양에서 열린 대규모 열병식을 지금 북한 조선중앙TV가 녹화 중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상을 공개하기 전에 신문 보도를 통해서 사진이 먼저 공개가 됐었는데요. 화성 17형 그리고 신형 고체 연료 미사일인 화성 18형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이 열병식에 등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김정은 그리고 러시아 대표단이 찾은 무기 전시회에서 공개됐던 무인기도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무인 정찰기와 무인 공격기가 시위 비행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 또 무인 공격기 MQ-9 리파와 흡사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열병식에는 탱크 장갑사단, 기계화 보병사단, 비행종대와 포병종대 등에 이어서 화성 17형 그리고 화성 18형 ICBM이 대열의 마지막을 채웠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무인기가 비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방송이 녹화 중계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ICBM 등 화성 17형, 18형 등은 잠시 뒤에 또 공개가 될 걸로 보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계획했다는 거 인정하십니까? 언제부터 계획하신 건가요? 네, 저희가 조금 전에 영상으로 봤는데요. 딱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피의자 조선이 지난달 초에 홍콩 묻지마 살인을 검색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오전에 검찰에 구속 송치가 됐는데 조선은 계획 범행이었다 이렇게 시인했습니다. 관련해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조선의 심리 또 예상 형량까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오늘 오전에 검찰에 구속 송치가 됐고요. 여기에서 계획 범죄였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예라고 짧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뭐 초기 단계에서 마치 우발적인 범행인 양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던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는 모습이었다. 뭐 언론에 자신의 입장을 짧게지만 뭐 솔직하게 이제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인다. 태도의 변화가 틀림이 없다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번 범죄 두고 그 홍콩 묻지마 범행을 지난달에 있었는데 이걸 또 그 지난달에 검색을 했었더라고요. 네. 홍콩 묻지마 살인을 사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셨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거였습니까? 네, 저도 뭐 지금 이번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6월 달에 발생했던 예. 최근에 발생한 사건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저 이제 홍콩에서 있었던 사건은 지금 이제 쇼핑몰에서 일어난 겁니다. 네. 지금 이번 사건은 이제 신림역에서 일어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밀집한 그런 공공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치면 네. 두 사건이 굉장히 흡사한 이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는 흉기를 미리부터 준비하지 않고 지금 사건 직전에 구매를 해서 훔쳤죠. 네, 뭐 홍콩 사건의 경우에는 범행 직전에 쇼핑몰 내에서 구매를 한 거고 예. 지금 신림 사건은 이제 그 마트에서 뭐 편취를 해서 택시를 타고 현장까지 이동한 근데 이제 비용을 하나도 지불하지 않아서 좀 문제가 있던 이런 이제 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상당 부분 흡사한 것들로 봤을 때 지금 이제 그 홍콩 사건과 지금 이번 사건이 가장 큰 차이가 하나 있는데요. 네. 홍콩 사건의 경우에는 조현병 뭐 그 환자가 이제 저지른 범죄여서 네. 아마도 편집성 피해 망상이 있는 그런 이제 조현병이었던 것 같은데요. 예. 그런 이제 그 정신질환에 의한 저 묻지마 이제 폭력 사건의 경우에 당시에 이제 문제가 논쟁이 됐던 건 심신미약과 연관된 형사 책임 예.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제 조선의 경우에는 정신병력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홍콩 사건을 참조하면서 본인이 사전에 미리 정신질환과 연관된 정보들을 다 검색을 했다는 점, 마치 이제 정신질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울증을 현재 주장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형사 책임의 조각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홍콩 사건에서 좀 이렇게 습득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네, 경찰 조사에서 나온 걸로 그 조선이 검색했던 키워드가 병원 강제 입원, 정신병원 탈출, 뭐 정신병원 입원 비용 이런 키워드들이 있었는데 네. 그러면 이런 검색 결과를 봤을 때 홍콩 범죄를 좀 모방하려고 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상당히 흡사하게 이제 모방을 한 대목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사건을 벌이기 전에 주변 그 지인들에게 내가 이번에 또 좀 뭐 일정 기간 동안 못 만나게 될 텐데 한두 달
좀 떨어져 있게 될 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거든요. 그러고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전과가 굉장히 많은데 예. 사실 그것으로 징역형을 오래 받은 적이 없습니다. 기껏 뭐 1년에서 한 2년 정도의 뭐 어떻게 보면 격리 기간 밖에는 없었던 것 같아서 이번에도 한 1, 2년을 구속되어서 살다가 뭐 만약에 정신질환을 주장하면 예컨대 국립법무병원이나 이런 데 입원을 했다가 탈출할 계획을 세웠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내용이 아닌가 그런 뭐 짐작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검색 내용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상당히 일관성 있게 그 키워드 안에 조선의 이제 범행을 일으키기 전 생각들이 다 기록이 남아 있다. 이 점이 아마도 결국에는 경찰에서 자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경위가 아니었을까 이런 것들 짐작하게 됩니다. 네, 지금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또 이번에도 뭐 1, 2년 정도 살고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건 사법 체계에 대해서 뭐 두려움이나 이런 걸 전혀 갖고 있지 않았던 것 같네요. 네, 뭐 지금 그 대목이 사실은 이 상습 범죄자들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사법제도가 이제 제일 크게 고민해야 될 지점이다.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범죄자들이 탄생하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예. 그런 연유에는 아주 어릴 때부터 이 사람 소년 사법제도를 거쳤는데 14번이라는 이제 소년 보호처분을 받고도 뭐 전혀 갱생되지 않은 채 사실은 소년 보호처분은 처분의 이제 그 자유를 박탈하는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들락날락 계속한 거죠. 소년범으로 14번 14번. 들어갔죠. 네. 소년원을 갔던 이제 그 적이 있다고 하는데 소년원을 가도 기껏해야 1년 한 2개월 정도밖에는 수용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아마도 이 사람은 처벌이라는 건 뭐 잠깐 살다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형벌을 경시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면서 그게 아마도 범죄 행위를 반복하게 만드는 일종의 촉매 같은 역할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형벌의 무력함을 이제 시사하는 이런 징후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예, 그러기도 했고요. 그 범행 전날에 본인의 휴대전화 초기화시키기도 했고요. 또 컴퓨터를 망치로 부수기도 했는데 이런 행동은 어떤 의도가 깔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증거를 인멸하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교도소를 갈 것이다 당분간 갈 것이다라는 걸 지인에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사용하던 것을 일단은 정리를 하고 또 정리를 하려고 했던 또 다른 사실 중에 하나는 할머니께 인사를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범행을 저지르기 전부터 무슨 일을 할지를 예견하면서 움직인 그런 이제 경로가 아니냐 이런 걸 추측을 하게 되죠. 조선이 했던 얘기 중에서 오래 전부터 살인 욕구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뭐 네. 아직 그 살인을 결심하게 된 구체적인 시점은 파악이 되지 않았지만 시점이 궁금합니다. 왜 이때 살인을 저질렀을지 오랫동안 이제 결심을 해왔고 준비를 해왔던 겁니까, 그냥?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100% 믿긴 좀 어려워요. 이 사람이 아마도 추정컨대 사이코패스일 개연성이 되게 높고 그리고는 사전에 미리 이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낼 만한 이벤트성 이제 사건을 공공장소에서 저지르려고 이제 계획을 했던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그게 이제 뭐 살인에 자기가 무슨 뭐 판타지가 있다는 둥 뭐 사람을 죽여보고 싶었다는 둥 이런 식의 이제 과도하게 자기를 이렇게 피력하려고 하는 그 있는 모습보다 훨씬 더 과장되이 자신을 보여주려고 하는 욕구는 일반적으로 사이코패스들이 이제 보이는 뭐 일종의 이제 과도한 자존감 이런 이제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풀려서 훨씬 더 자기의 이 이제 열등 감을 느낄 정도로 뭐 아무것도 아닌 자신의 모습보다 훨씬 더 부풀려서 나는 악마와 같다 이런 이제 모습을 언론에다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욕망 이런 것들이 틀림없이 한편으로는 있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 사실은 또래에 비하여 본인 스스로도 이야기했지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취약함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그 핸디캡을 극복하는 방법이 결국은 극단적인 반사회적인 행위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살인 운운하는 내용은 결국에는 뭐 정말 무슨 살인에 대하여 판타지가 있고 이런 거보다는 사실은 뭔가 되게 크게 사고를 치고 싶다. 그래서 나도 나를 무시하는 내 이제 지인들 같이 비행을 저질렀던 그런 또래들에게 본때를 한번 보여주고 싶다. 이런 식의 반사회적인 욕망을 시사하는 언급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죠. 본인을 좀 이제
과장하려고 부풀리려고 하는 이런 의도들이 깔린 범죄라면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 범죄가 일어난 뒤에 일주일 내내 사실 언론에서 이 얘기를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보도들도 좀 영향을 더 주겠네요. 어쩌면은 이게 이 조 씨가 원했던 결과물일 수도 있어요. 정말 뭐 모든 국민이 다 알게 됐잖아요. 저 사람의 존재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4명이나 사상을 내고선 도망가지 않고 예. 계단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살짝 모습은 웃는 모습도 좀 보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뜻한 바를 다 이루었다는 식으로 만족한 모습을 보였던 이유는 그 이후에 체포돼요. 이렇게 언론이 그냥 다 뒤집어져서 조선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보도를 많이 하는 이 결과물을 어쩌면 그걸 계획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사이코패스 검사 말씀하셨는데 일단 25일에 처음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감정이 복잡해서 네. 안 한다고 거절을 했고 네. 26일에 이제 진행됐고 종료가 된 상황이죠. 네. 처음에는 왜 거절을 했던 걸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제 이런 사람들의 수사 단계에서의 태도는 어떻게 보면 상황에 대한 통제권을 본인이 갖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의사결정의 권한을 가지려는 그런 노력들 끝에 사실은 경찰의 수사의 시도도 거절을 하고 자기가 스케줄을 정하고 그러면서 뭐 이유, 턱도 없는 이유, 감정이 복잡해서 못하겠다. 이게 말이 사실 안 되잖아요. 나중에 결국 재판할 때 저런 식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게 자신에게 불리하게 양형으로 이제 작동을 할 건데 그런데 그 프로파일러들이 프로파일러들의 제안에 수능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자기가 결국에는 거절했다가 또 받기도 하고 본인이 스스로 뭐 검사를 받기 전에 나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 참 터무니없이 상황을 뭐 여전히 자기가 주도하고 있다라고 느끼고 싶어하는 욕망 이런 게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종류의 거부적인 태도도 사이코패스 성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평가의 기준이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사람의 입에 의해 가지고 이 사람의 태도에 의해 가지고 평가 결과가 이랬다 저랬다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드릴 수 있겠죠. 네, 이 검사 결과 나오려면 이제 며칠 더 걸릴 텐데 교수님께서는 어떤 결과 나올 걸로 예상하세요? 뭐 지금까지 이제 사이코패스 평가를 받았던 많은 강력 범죄자들에 비하여 이 사람의 이제 범죄력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행동이 절대 경하지 않기 때문에 점수가 꽤 높이 나올 것 같다. 뭐 최소한 25점이라는 기준을 훌쩍 넘을 것 같다. 이런 예상을 하게 되죠. 네. 일단 경찰에서는 조선에게 4가지 혐의 적용했습니다. 살인, 살인미수, 그리고 절도, 사기 혐의 이렇게 4가지를 적용했는데 사안 자체가 워낙 잔혹하다 보니까 사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또 유족들도 사형을 해달라라는 국민청원 올렸잖아요. 근데 네. 이거는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뭐 조선도 자기가 뭐 아주 심각한 이제 처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생각조차 안 하고 벌린 일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럴수록에 엄벌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일벌백계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다라고 보이는 게 지금 이제 5개 유형이 있고요. 살인 범죄는 그 중에 이제 5번째 유형이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명을 진짜 파리 목숨 같이 생각하는 그런 극단적인 사건이다. 이럴 때는 사실은 사형까지를 선고할 수가 있습니다. 가중 요인이 붙을 경우에 지금 5유형에 해당하는데요. 일반적으로 5유형은 연쇄살인 범죄자에게 적용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살인 유형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연쇄살인이라는 게 이제는 CCTV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계속 발생하기는 어려운 유형의 범죄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쇄살인범과 같이 인명을 경시하는 사건이라면 저 지금 5유형의 사건이 피해자가 1명이든 2명이든 간에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할 수 있고요. 그럼에 있어서 이 사람이 지금 그 신림역에서 흉기를 휘두르면서 그 젊은 남자들에게 끔찍하게 정말 치명상을 입힌 그런 과정을 CCTV 영상으로 만일 재판부가 판사님들이 그 영상을 보시기만 해도 이거는 극단적인 인명 경시라는 점을 뭐 국민들 뭐 눈높이에서 얼마든지 이해하실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사건이야말로 정말 일벌백계 해서 비슷한 이제 살인 예고 같은 건 하지도 못하게 만들어야 그래야 지금 되는 단계에 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형량 결정되는 걸
딱 봤을 때 일단 가중 요소가 있고 경감 요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네, 계속 네. 얘기하고 있는 뭐 계획 범죄라든지 잔혹성 같은 거 보면 형량이 가중될 네, 거지만 가중될 수 있죠. 지금 네. 조선 입장에서는 좀 심신유약을 주장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좀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대목이 이제 이 조선이란 사람이 예. 정신병원을 검색한 이유가 되는 건데요. 홍콩 사건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심신미약이 인정될 만한 예. 조현병이라는 질환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조선의 경우에는 지금 지난 10년 동안 정신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경력이 의료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수사 단계에서 우울증을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이제 없는 질환이라도 만들어서 형사 책임을 좀 조각해가지고 어떻게든 사형을 피해 보겠다, 엄벌을 피해 보겠다 이런 의지가 너무 분명하게 지금 드러나는 그런 시도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얼만큼 엄벌을 할 거냐, 얼만큼 형사 책임을 제대로 지게 할 거냐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대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조선이라는 사람은 사실 그 이전에 살았던 삶을 봤을 때 얼마든지 다시 재범을 저지를 거다라는 걸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치료적인 개입 같은 게 좀 필요하다라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던데 교수님 입장 어떠세요? 네, 뭐 치료적 개입 말이 참 그 아름다운 그 내용이에요. 뭐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사실은 치료가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뭐 범례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것이 소년 사건은 대부분 선도가 목적이에요. 예. 정말 치료적 개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법 시스템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14번을 지금 소년 사법 체제를 들락날락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갱생이 되지 않은 채 성인 범죄자가 돼서 20살 때도 묻지마 폭행을 해가지고 술집에서 밑도 끝도 없는 사람들을 상해를 입힌 사건이 예. 있었거든요. 그때 엄벌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번 사건이 터지지 않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은 있으나 예. 그러나 어찌되었든지 간에 치료 사법적 철학이 구현이 되려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변하는 이제 대상이 아니어가지고 전문가들도 개입이 많이 돼야 되고 그리고는 아주 일찍부터 전문가적인 치료 개입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시스템이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도 참 너무나 갈 길이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치료 사법적인 어떤 접근을 원하신다면 지금 전반적으로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소년 사법제도 전반을 다 뜯어 고쳐야 된다. 선도 목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두 번 무슨 치료 프로그램 운영해가지고 이 심성이 갱생이 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매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분하는 게 일단 그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1차적으로 엄벌해야 된다. 엄벌. 뭐 재판부에서 어떤 형이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임명 경시를 하는 것이 너무 분명한 이런 CCTV의 영상을 놓고도 마치 뭐 한 명밖에 안 죽였으니까 한 명밖에 안 죽이니까 무기징역도 내기가 어렵다 이런 식의 태도로다가 형량을 정해가지고는 이 조선을 보고 이 반사회적인 동기를 답습하는 또 이 살인 예고를 하는 사람들의 비슷한 범죄를 맡기는 현재로서는 무지하게 어렵다고 예상을 좀 하시고 예. 책임감을 느끼시고 재판을 좀 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이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조선의 범행 이후에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비슷한 범죄 예고글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습니다. 여러 건 올라왔고 실제로 그 글을 올린 20대 남성은 어제 밤에 구속이 됐거든요. 네. 일단 20대 남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뭐 지금 글을 뭐 20명의 여성을 이제 어떻게 하겠다, 예. 흉악범죄를 저지르겠다 이렇게 예고를 해가지고 굉장히 난리가 났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정말 모방범죄를 생각하고선 글을 올리는 건지 예. 아니면 지금 이제 혐오가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여성에 대한 혐오를 네, 말씀하시는 거죠? 여혐이든 남혐이든 온라인상에서 그 이제 경쟁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충동적으로 올린 글인지 그런 것들은 좀 경위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고요. 네. 그러나 이제 뭐 그냥 단순한 글을 올리는 경우하고 지금처럼 저렇게 뭐 어디에서 누구를 특정을 해가지고 어떤 흉기로
어떻게 죽일 거다 이런 식으로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예고를 하는 글을 올리게 되면 이런 글은 사실은 삭제를 나중에 했다 손 치더라도 처벌받게 됩니다. 형사처분 받게 되고요. 예. 어느 정도로 구체성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심할 경우에는 징역형도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흉기를 이용해 가지고 협박을 하는 이런 협박죄의 경우 온라인상에 한다 손 치더라도 예. 7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줄 수가 글만 있어가지고요. 올려도요? 네, 글만 올려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건건이 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구체적인 정보를 막 올리면서 위협적인 이제 시도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매우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이 20대 남성은 글 올리고 그 흉기를 구매했다가 일단 결제를 취소하긴 했지만 구매를 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구매까지 한다면 그 혐의는 더 무거워집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구매를 하고 나름대로 아주 구체적 계획을 그 글 속에 올렸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좀 징역형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수위에 있지 않을까 이런 걸 예상하게 되고요. 그리고는 이제 뭐 이렇게까지 심각하지 않더라도 이런 글은 함부로 올리시면 안 되고요. 예. 정보통신망법 상에 보면 불안감을 조성하는 단순한 글이라도 처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1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런 글을 올리시면 사이버 수사대가 틀림없이 찾아내서 처벌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을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일단 신림역 관련해서 이 관련된 그 살인 예고글도 여러 건 올라왔지만 울산에서는요 50대 남성이 정비소에 찾아가서 둔기로 유리문 깨고 또 직원들을 위협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유를 봤더니 차량 수리비 때문에 불만을 가지고 이제 살인도 예고하고 그랬더라고요. 네, 뭐 이런 사건 사실은 지금 당분간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지금 모방 범죄입니까 이것도? 모방 뭐 수법을 모방을 해야 모방 범죄인데 이런 사건들은 대부분 이제 화풀이성으로 쟤도 저렇게 하는데 나라고 이렇게 못하느냐 이런 어떻게 보면 분풀이 범죄라서 모방 범죄라고까지는 이야기할 수 뭐 어렵지만. 문제는 이제 이런 이제 조선의 행위로 인해 가지고 아 우리나라 법이 대단히 허술하구나 하는 것이 이제 전염되듯이 감염이 돼서 지금 이런 사건들로 이어진다면 큰 사회적 불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참여라도 꼭 모두 찾아가지고 엄벌 하시고요.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폭력 행위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아주 체포하셔서 엄벌하셔야 됩니다. 예, 교수님 잠시만요. 네, 저희가 어제 밤에 진행됐던 북한의 열병식 그 녹화 중계 화면이 지금 방송이 되고 있어서요. 그 화면을 아까 전달해 드렸었는데요. 지금 조금 전 화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나타난 화면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 모습이고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등장하는 모습이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젯밤에 심야 열병식이 진행됐던 모습 저희가 같이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동지 조선인민군 명예병들은 당신을 영접하기 위하여 정렬했습니다. 사열해 주십시오. 김정은 동지를 영접하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의 엄숙한 의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한 모습이 지금 공개되고 있습니다.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고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열병식에 어제 참석을 했고 또 중국, 러시아 대표단과 함께 열병식에 참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주체 혁명의 탁월한 영도자이시며 모든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조선인민군 대연합부대 지휘관들이 공화국 무력의 전체 장병들을 대표하여 최대의 경의를 드렸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 지금 한 명 한 명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고요. 중국과 또 러시아 대표단도 어제 열병식에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지금 생중계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제의 모습을 중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열병식 중계는 미국의 무게를 닮은 무인기, 최초로 공개가 된 무기입니다. 무인기 비행으로 시작을 했고요. 군악대 행진, 그리고 화려한 조명쇼 등이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행진이 이어진 뒤에는 마지막에 전략무기 등이 등장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보도된 바에 따르면 신형 무인기를 포함해서 화성 17형, 18형 ICBM 등도 등장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그 모습도 공개되면 함께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방장 조석단에 나오십니다. 요거 여기 키링 좀 배출해 하세요. 네. 스타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시네. 살아있네. 대통령 보시는 시간에. 이게 안 하고 이게 얼마나 돼요? 몇 그램 올리잖아? 500g? 자꾸 잡으라고? 요즘에 이제 이런 오징어도 제철로. 아이고. 여사님, 이거 한번 해보세요. 여사님, 요 새우. 오징어 좋아하잖아. 공장으로 좀 넉넉히 보시고. 예. 여사님 바로 한 마리 다 드릴까요? 이거 생으로 뭐, 이거를 소로 좀 떠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잘게 해서 싸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소로 좀 이렇게. 안 하고 맛있게 먹고. 국내인 우리바다 지키기 팀에서는 정부와 함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가 아직 방류도 안 됐는데 민주당의 괴담 선동으로 어촌과 어민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올 여름 휴가는 어촌 바다로 챌린지를 시작합니다. 이번 여름 대한민국 전국에 펼쳐진 아름다운 바다로 떠나보시죠. 두 명을 제가 우리 민주당도 동참하자는 뜻에서 박강원 민주당 원내대표님과 챌린지 동참하시면서 이재혁 대표님을 제가 존경하기 때문에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잘 살펴서 적절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네.
찜통 더위의 기세가 무척 강합니다. 날이 점점 더 더워지더니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현재 강릉 기온은 올 들어 가장 높은 37.3도까지 올랐는데 이는 1992년 이후 31년 만에 찾아온 7월 하순 더위입니다. 그 밖에 서울 기온도 34.1도까지 오르면서 전국적으로 찜통 더위가 기승인데요. 당분간 밤낮 없는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길어지는 더위에 온열 질환 위험성이 무척 큰 만큼 한낮 장시간 야외 활동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인 내일도 하늘에 구름만 가끔 지나겠지만 낮 동안 볕이 무척 강하게 내리쬐겠고요. 오후부터는 내륙 곳곳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또한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더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